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일부 학생과 학부모로 인해 교권뿐 아니라 선량한 학생의 학습권까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사회를 희망하는 국민 성토가 쏟아지는 가운데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간, 21세기 교육 현장을 살핀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국회 현장을 취재 중인 윤소정 영상기자와 함께 오늘 에필로그 Y 채워봅니다. 365일 바쁘게 돌아가는 국회 취재 일상은 어떤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어려운 시사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YTN 프로그램 뉴스 말모이가 올해 상반기 바른 방송 언어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려운 언어의 기원과 그 쓰임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우리말 길잡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재외동포 시청자에게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해외 한글 학교 등에 쓰일 만한 교재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합니다. YTN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많습니다. 꼭 찾아서 시청해 보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연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고 하죠. 그런데 심각한 폭행,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성희롱, 시와 때를 가리지 않는 학부모의 갑질 민원 등 교원이 가르칠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요즘의 보도를 보면 이게 정말 대한민국 교실의 현주소가 맞나 싶습니다. 오늘 리뷰 Y에서는 교권 보호를 YTN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짚어보고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이 주목해야 할 중요 지점은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학교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좀 교육계에 불만이 많이 터져나오고 있고요. 두 분 다 이제 교육계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좀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그 교대 입학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 대입 정시 모집에서 교대 10곳 그리고 대학 3곳의 초등교육과 그 정시 모집은 평균 경쟁률이 2.0대 1로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대 초등교육과 경쟁률 최근 5년 새 가장 낮아라는 그 YTN 보도를 보면은요, 정시에서 수험생이 최대 3곳까지 입시 원서를 넣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미달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교권 추락과 또 임용률 하락, 또 교사의 처우 약화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최근 그 교권 침해 상황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좀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선생님이 되신 분들이 느꼈을 교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은 남달랐을 텐데 그 이면에는 이 주변에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교권이 있는가 싶은 그런 부당한 폭력을 당하는 일이 예사였다고 하니까 좀 씁쓸하기까지 했습니다. 임용된 지 2년이 채 안 된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고요. 또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동료 교사들과 또 시민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은 문제 상황이 무엇이고 또 얼마나 심각한지 또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저도 이 사안을 많이 다루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현장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이랑 많이 바뀌긴 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 교육이 사실 미래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우리 사회를 이렇게 성장시켜온 어떤 동력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한국 교육인데 이게 안에서는 이렇게 멍들어 있었다는 거, 이것을 다 같이 이제 알게 됐고 그것이 민낯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공적 기능인 이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을 확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졌고 또 안타까운 거는 이게 교사들이 자기 책임감 때문인지 이게 어떤 그 호소를 할 수 있는 곳조차 없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언론도 차제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서
우리 사회가 이걸 푸는 어떤 계기로 삼는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아예 없던 얘기는 아니고요. 이번에 골맞던 게 터진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보도들이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작년 9월 대담이었는데요. 뉴스큐 문제 학생 분리 또 특별교육 의무화, 교실 붕괴 해결될까라는 대담이었습니다. 이 교권 침해가 학교 현장에서 일상화돼 있고 별로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다수 교원들이 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거든요. 이 문제는요,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그 마땅한 조치 방법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교원 중에선 가해 학생을 피해서 학교를 옮기는 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지만 학교는 좋게 넘어가자고 하거나 또 선생님들은 스승과 제자의 일이다 보니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또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이 대담에서 앵커께서 마지막에 좀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든지 또 학교 현장의 실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것은 결국 교권 존중 문화와 또 풍토를 조성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했습니다. 네, 작년에도 이런 경고음이 있었던 거고 최근 보도를 좀 살펴볼까요? 네. 평가님. 교권보호 관련 보도가 주제로 선정된 아마 이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은데요. 연이어 발생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먼저 6학년 제자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상해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초등학교 선생님 관련 보도는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초등생에 폭행당하는 선생님, 교권 추락 대책은 없나? 보도는 전직 선생님이자 현직 변호사인 임일항 변호사라는 최적의 전문가를 통해 심각한 교권 추락 실태와 그 원인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그 원인으로 학부모의 과보호, 교사 인권과 그리고 학생 인권과의 불균형, 여러 제도적인 미비점을 꼽고 있는데요. 제도적인 미비점으로는 교원의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모호하다든지 교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제도화된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 기능을 지금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초등학교 선생님의 사연이 알려진 시점, 비슷한 시점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선생님의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요구에 대해서 사회적 목소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아직 수사를 통해 이게 진실이 규명되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루기가 좀 예민하고 까다로움이 있는 사안인데 앞서 제가 언급했던 대담에 출연했던 임일항 변호사와 본 문제를 적절한 수위에서 이어나간 YTN 보도가 있었습니다. 초등교사 추모 행렬 계속 교육부 인권조례 정비 보도는요.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폭행당하는 교사의 실태, 학부모 악성 민원 사례 등을 정리된 영상 자료를 통해서 한눈에 알기 쉽게 전하고 있고요. 실제적인 대책과 후속 방안에 대해서 이 전문가가 좀 조목조목 짚어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의 역할이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전문가 패널의 정보력이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이 전문가가 지적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선생님의 지도권이 그냥 훈육을 할 수 있다. 아동을 지도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그렇다면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이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부도 그렇고요. 정치권의 여당도 그렇고요. 학생 인권 조례를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땠습니까? 네, 이 인권조례에 관한 이야기, 이게 시계를 돌려보면 지난 4월 17일, 그러니까 본 사건들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보도죠. 교권 강화, 제도와 급물살, 학생 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이라는 YTN 보도가 있었는데요.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 관계가 아닌 둘 다를 보호해야 하는 가치인 만큼 둘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날카로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각도에서 청취하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충분한 숙고가 이루어진 후에 보완 정책, 법안이 생산되어야만 또 다른 부작용의 양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 인권 조례가 과도하냐 또 그렇지 않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조희연 학생 인권 조례 논의에 배가 산으로 갈 수도, 또 학생 인권 조례 교권 추락 원인이란 주장 만화 등의 여러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부 교사의 문제일 수 있지만 과거엔 권위적인 데다가 학생을 차별하기도 하고 또 심각하게 체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교사가 그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또 성희롱을 당하는 믿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교권 침해를 우려할 정도라니까 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그리고 또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교실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YTN은 학생 인권 조례가 과도하게 학생 인권을 강조해서 교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단순하게 전달하지만 말고 이 집단마다 특수성을 고려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보도를 이어가 주길 바랍니다. 네, 이게 뭐 조례,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은 좀 취재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정당한 지도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그래서 논의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또 이런 논의가 있는가 하면은 학생 인권에 무게추가 실려 있는 학생 인권 조례를 형평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입법 관련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의 폭행까지 교권 보호 어떻게 보도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과의 대담 속에서 도대체 왜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짚어보고 있는데요. 관련 대담 내용 속에서 아동학대 면책법 도입의 필요성, 학생 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권과 학생 인권이 시소 게임이 되어선 안 된다. 즉, 교권과 학생 인권이 마치 서로 상충이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서도 곤란하다는 지적도 적지가 않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의 어떤 부분이 지나치다고 평가하는지, 또 이를 완화했을 때 그렇다면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일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또 아동학대 면책법의 주요 내용이 대체 무엇이고 이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이게 부작용은 정말 없는 것인지 꼼꼼히 짚어보고 질문하는 대담 구성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현재 교원지위 향상법, 아동학대 면책법, 학생 인권조례 등 다양한 법령들을 도입하고 또 기존에 있던 것들은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법안의 개정이나 정책 변화가 이루어진다면은 바뀐 법과 정책이 혹여 다른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YTN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교권 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당장의 제도적 장치를 챙겨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교사의 역할, 여기에 대한 질문이 적지 않습니다. 요새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아가 공교육의 궁극적 목표, 즉 철학이 무엇인지 재점검하고 그 목표에 따라 교육 현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피는 공론장의 기능을 YTN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교사의 생활 지도권이 어디까지인가 또 어디까지 가능한가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 권리 법의 명시 소위 통과 보도를 보면은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 권리를 규정한 초중등 그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 학교 장과 또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학생은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단신으로 다뤘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고시 개정 사항과 또 현장의 요구 등을 반영해서 이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해서 이번 2학기 개학 시기에 맞춰 보급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활지도 방법에는 조언, 또 상담, 훈육, 또 훈계 이런 여러 조치에 대한 현실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YTN은 이어지는 취재를 통해서 이와 관련한 점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례별로 매뉴얼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또 학생, 학부모, 또 교사의 평가를 면밀하게 다뤄야 하겠습니다. 법률로 권리를 보장하게 된 만큼 긍정적으로 기대해야 할 점도 있을 것이고요. 또 대신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공론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전문가 그리고 주체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해야 됩니다. 다만 정치권의 내탁 공방만은 저는 여기서 예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야, 교권 침해도 내탓, 괴소포까지 책임 공방, 보도를 보면서 이게 정치권에서 혹여 내탁 공방이 가열되는 것은 아닐까 다소 염려스러웠습니다. 내탁 공방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전부 아니면 전무냐,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논점이 비틀어지기 십상이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토론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고민해야 할 주체 중 하나가 정치권인 만큼 YTN이 이런 기류를 경계하면서 지적하는 이런 보도들을 이어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장님 첨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자칫 이 문제가 여당, 야당 그리고 뭐 A안, B안 서로 대립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을 일종의 이제 정쟁식으로 끌고 가지 말고 그 중에서 합치되는 그 새로운 의견은 무엇인지 해법은 무엇인지 그걸 찾아 나가는 게 언론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언론도 이거를 어떤 사람이 나와서 단칼에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 언론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어떤 규칙을 잘 만든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내가 혹시 저 학부모가 아니었나를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언론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교실 위기, 공동체 회복의 계기가 되길.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강한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 과제입니다. YTN은 본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향후 개선의 방향을 도출하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의견 수렴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권 침해로 드러난 오늘 교실의 위기가 공동체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네, 다음 김수정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충격적 사실만 부각하거나 단순 현상 전달에 그치지 말아야. 이 YTN은 자극적인 상황에 주목해서 사건의 충격 정도를 키우거나 또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는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교사, 학부모, 또 학생 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민주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고 또 거기에 대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교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없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에 YTN이 힘을 보태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때론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뉴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정치인의 말이 오가는 국회 취재 현장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에필로그 Y에선 처음 소개해드립니다. 방송에다 담지 못한 취재 뒷얘기. 오늘은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윤소정 영상기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수많은 정치 뉴스의 핵심이 되는 곳, 바로 국회 취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화면을 통해 전해지는 것만 봐도 매일이 치열할 것 같은 국회 취재 뒷이야기는 어떨까요? 시청자에게 생생한 국회 소식을 전하고 있는 분과 함께 못다한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영상 취재 일부 윤소정 영상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 윤 기자가 국회로 출근을 보통 하시는데 오늘 에필로그 Y를 위해서 이렇게 스튜디오에 좀 찾아주셨습니다. 국회가 사실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잖아요. 자리를 비워서 좀 불안하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괜찮은데요. 같이 일하고 있는 선배들이 괜찮으실지는 좀 이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선배들이 오늘 에필로그 Y 출연하는 건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계세요. 혹시 뭐 이렇게 조언 같은 건 안 해주셨어요? 친하다고 분위기 좋다고 그렇게 하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 분위기를 위해서 오늘 좀 빠르게 녹화를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일단 국회 취재팀에서 처음 저희가 모셔봤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소개해 주세요. 저는 지금 YTN 국회팀에서 여당 국민의힘 출입하고 있고요. 경내에서 일어나는 일정들, 예를 들어서 본회의라든지 상임이라든지 그런 일정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회에서 일어나는 의정활동 전반을 취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건 현장을 간다든지 출입처 가는 것과 국회 취재 가는 거는 좀 다른 경우인가요? 사회부에서는 보통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거를 중심으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라든지 아니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구조적으로 좀 파고드는 취재를 많이 한다면 국회는 아무래도 이제 인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에 대한 당의 입장, 이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국회가 입법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국회 취재가 인물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국회 인물들을 영상으로 담아낼 때 어떤 부분을 좀 핵심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말인 것 같아요. 의정활동을 취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법안을 만드는 의원들의 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다른 현장, 특히 사회부 취재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샷의 구성과 사이즈를 바꾸고 이제 컨티뉴이티를 연결시켜서 좀 유기적으로 만든다면 컨티뉴이티가 뭐예요? 흐름이 이어지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풀샷만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계속 클로즈업만 나올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변화를 줘가면서 좀 연결되게 만드는 컨티뉴이티라고 하는데 국회 취재 같은 경우는 내 앞에 있는 인물이 하고 있는 말이 중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이거를 끊기지 않고 상황 판단을 해서 담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취재를 하다가 이제 저희가 돌발 영상이라는 코너가 또 있잖아요. 찍다 보면은 이제 이거 돌발 각이다 이런 감이 딱 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컷을 끊지 않고 그냥 계속 쭉 상황을 길게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죠. 국회라는 곳이 사실 굉장히 바쁘게 돌아간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바쁜 시기가 있나요? 네, 총선 때가 제일 바쁩니다. 저는 아직 다행인지 불행인지 총선을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내년 4월에 이제 총선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때가 되면은 선거 유세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외부 일정이 많아지고 지역으로 출장도 많아지고 해서 지금보다 2배, 3배 정도는 더 바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좀 덜 바쁜 시기도 있나요? 지금이 원래대로면 덜 바쁜 시기라고들 하거든요. 7월, 8월은 휴가철이라.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지 또 얼마 전에 수해 피해가 또 심각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돌발들로 인해서 또 안 바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복이 많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365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국회인데 촬영하는 데 가장 어려운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좀 사소한 거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원들 얼굴과 이름을 매치해서 외우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국회 출입 시작했을 당시에는 야당 출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의원들의 얼굴에 익숙해지고 그러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여당 출입으로 또 바뀌고 나서는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생기는 백브리핑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그런 거를 취재를 하고 나면은 이제 뭔가 기자들이 다들 질문을 하길래 저도 일단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누군지 모를 때가 있으신 거네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일들도 왕왕 있었어서 그 점이 저는 좀 어려웠어요. 사실 진행하는 저희도 가끔 너무 많은 의원들이 있으니까 이제 매칭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좀 외우는 본인만의 요령 같은 게 있나요? 그냥 계속 얼굴을 보면서 모르면 검색해보고 그렇게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이제 299명이 계시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반복해서 좀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국회를 이제 지금까지 취재해 오면서 정말 많은 힘든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힘든 순간 있었나요? 저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안에 대한 의원의 코멘트가 또는 당의 입장이 필요해서 속된 말로 진을 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1시간일지 2시간일지 아니면 오늘 퇴근하고 내일 출근해서 다시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의원실에 계신 분들이 의원님 오늘 안 오십니다 또는 안에 안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 실은 그게 아닌 경우들도 있고 해서 그냥 정말 하염없이 내가 원하는 취재원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 대기를 어느 정도로 좀 오래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한 사람이 뭐 7시간, 8시간 이렇게 기다리지는 않고요. 네, 순번을 정해서 뭐 2시간 정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통 기다리는데 일주일 내내 한 사람만 쫓아다닌 적도 있어요. 일주일이면 진짜 긴 기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뭐 무릎도 아프고 하다가도 내가 원하는 취재원이 나타나서 인터뷰를 딱 했을 때 그때는 또 이제 녹아내리는 거네요. KBS콘. 속이 시원해진다. 네, 그럼 반대로 좀 오래 기다려서 그 취재원을 만났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땐 좀 기분이 좀 많이 섭섭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하실 때까지 뭐 집까지 쫓아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묵묵부답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팔로우를 하는 건데 저는 그 그림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자체도 입장 표명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는 취재를 하고 이제 그거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건 시청자분들의 몫이니까요.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점만 얘기한 것 같아서 그럼 국회 취재하시면서 좀 즐거움이나 소소한 낙도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국회는 다른 출입처보다 상주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촬영 기자도 지금 저까지 총 5명의 촬영 기자가 상주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끼리는 분위기가 좋고 케미도 좋고 해서 점심시간 되면 이제 국회에도 식단표 어플이 있거든요. 구내식당이 여러 개라서 그걸 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밥 먹자 뭐 이렇게 정하는 재미라든지 또 커피 한잔 하면서 요즘 뭐 일하는 거 어떤지 이렇게 얘기 나누기도 하고 그런 게 다른 출입처나 아니면 부서에서 하기 힘든 그런 소소한 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사이가 좋다는 게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선배들 오래 봅시다. 네. 그럼 국회 이제 상주하시면서 이제 여러 상황도 지켜보실 텐데 영상으로 담아낸 것 외에 혹시 기억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을까요? 네, 국회에서는 취재를 하다 보면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대리석 바닥에 기자들이 다 앉아가지고 이제 기사 쓰고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뭐 이제 의원님들이 지나다니시면서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뭐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은 보통 그분들이 보여지는 모습은 되게 근엄하고 진지하고 이런 모습들인데 이제 그렇게 말이라도 해주시면은 되게 아 그치 이분들도 사람이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인간적인 정이랄까요? 좀 따뜻해지죠. 카메라 밖에서는 조금 따뜻한 면을 볼 수 있는 거네요. 자, 국회팀 막내로서 우리 윤 기자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 같은데 앞으로 영상 기자로서 어떤 부분을 채워나가고 싶은지도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많은 출입처를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현장들을 다니면서 이제 어느 정도 영상 기자로서 1인분 정도는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제일 되고 싶은 모습은 익숙함에서 오는 게으름을 앞으로도 계속 덜어내면서 채우는 것도 좋지만 좀 덜어내면서 초심 잃지 않고 시청자분들께 생생하게
현장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싶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1년 내내 매일매일 바쁜 일이 일어나는 곳이 국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윤 기자도 생생한 그 국회 현장 시청자분들께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고두입니다.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인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과 기업의 협업으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관련 분야를 꿈꾸고 있는 많은 참여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집 미래 인재가 온다에서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에 도전하고 있는 인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얼마 전 개최되어 성황리에 마무리된 코이크 아카데미에 대한 내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간의 경계를 허물고 학생 누구나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여 경주용 자동차의 트랙을 완주시키는 대회와 직접 조립한 로봇을 주어진 맵의 조건에 따라 이동시키는 대회 등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가자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대학의 전공에 관계없이 첨단 기술 관련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하는 모습이나 대학생이 교수자의 입장에서 고등학생을 교육하는 모습도 전해졌습니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상 다른 학교나 전공의 강의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나비가 된 꿈이라는 뜻의 호전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자리를 꿈꾸는 날이라는 뜻으로 호전몽이라는 재미있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 기업 담당자의 특강과 취업 설명을 대학에서 접할 수 있는 행사였는데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담당자가 자세하게 전하는 실무에 대한 이야기나 관련 분야의 전망, 취업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성까지 미래의 인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 같았습니다. 메타버스 콘테스트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VR, 가상현실을 활용한 메타버스 내 가상 캠퍼스를 구현하는 과제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마법을 주제로 하는 캠퍼스를 구상하거나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한 2050년의 캠퍼스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려는 미래의 인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특집에서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과거와 달리 일부 전공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을 비롯한 다양한 전공자들이 함께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경험을 쌓아 미래의 취업에 대비하는 모습도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 대한 설명과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험의 공유는 유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의 유용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자세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더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